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0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열심히 보고 선생님과 해설 강의 들어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윤일식입니다. 1부, 2부 최서희 선생님과 열심히 잘하고 3부 선생님과 또 열심히 하고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여러분 4부에는 독서 기술지문과 독서 입문지문 그리고 고전소설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요. 본인이 좀 잘못 이해했거나 좀 부족했던 부분들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잘 해석해보고 이해해보고 문제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선생님도 조금 어려웠던, 여러분도 많이 어려워했을 법한 우리 기술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냥 글로 바로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3월에도 6월에도 지금 9월에도 또 얘기하고요. 아마도 2달 뒤에 우리 11월에 경기도육청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도 또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또 얘기할 것 같아요. 자, 문제 먼저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선생님이랑 같이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 10초? 그 정도면 됩니다. 3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캐시 기억장치, 캐시 기억장치, 캐시 기억장치. 오케이. 중요한 내용이겠구나. 캐시 기억장치. 됐습니다. 자, 33번은 A를 참고할 때입니다. A는 쭉 갔더니 아하, 사문단. 보기에 가나다에 들어갈 말 짝짓 씁니다. 그러면 사문단을 읽다가 33번 문제로 바로 와서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A와 A를 참고할 때 보기를 연결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34번은 여러분 친구들이 그 오답률 넘버 10에 올렸던 세 번째, 정말 어려웠다, 3번 세 번째로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34번 문제입니다. 근데 딱 봐도 여러분 어려워 보이죠? 너무 크죠? 예. 그런데 선생님과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허무해요?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선생님도 그 모의고사 출제도 하고 뭐 EBS 문제집도 출제하지만 지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문 자체가 어려울 때는 문제까지 어려우면 이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예. 지문이 정말 어려우면 지문을 열심히 읽은 친구들이 풀 수 있을 만큼의 문제가 나가고요. 근데 지문이 어떻게 해봤더니 지문 자체가 너무 평이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 쪽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이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지문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잘 읽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면서 유레카를 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와, 여기에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 잘 왔다. 어려운 지문이지만 내가 끝까지 차분하게 열심히 잘 읽은 거 진짜 잘했다.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4번은 보기는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도식화한 건 제대로 해준 겁니다. 그냥 도식화가 된 것처럼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도식화를 해준 거야. 뭐를? 직접 매핑이라는 과정을. 그럼 여러분 직접 매핑이라는 단어가 왼쪽에 딱 보니까 여러분 기억의 밑줄 빡 그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직접 매핑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줘요? 도식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이게 도식화라고요. 이게 도식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쵸? 문제에 있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CPU 데이터 요청이 들어오고, 그죠? 그러고 캐시 기억 장치가 일로 주고, 주기억 장치에서 다시 가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러면 데이터 요청, 캐시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보고 글 본 사람 손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시험 보면서 선생님 저 이거 안 봤어요. 이거 안 보고 글만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는 선생님과 지금 수업 벌써 이제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벌써 3번째잖아요. 자,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마음 먹으세요. 다음부터는 보기 쪽에 도식화된 게 있거나 보기를 참고하여 이런 말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보겠다. 정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이 놓치면 안 됩니다. 글을 보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준비를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본문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35번은 기억과 니은을 비교합니다. 기억은 직접 매핑,
니은은 완전 연관 매핑 설명해 줄 거예요. 36번은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식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지문을 여러분과 선생님이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선생님과 여러분이 뭐 컴퓨터 전문가가 될 사람들 물론 몇몇 있을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컴퓨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과연 우리가 그 다 외울 수 있을 만큼 막 1도 이해 못하는 게 없이 100을 다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자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보고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거 다 외워야 돼, 다 이해해야 돼, 100%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데 절절절절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갑니다.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예요. 자, CPU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주 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자, 방금 우리가 34번에 있었던 도식화를 봤을 때 CPU 그리고 주 기억 장치 그 사이에 뭔가 캐시 기억 장치라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CPU와 주 기억 장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구나. 그런데 자, CPU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자, 비교가 되겠다. 그치? CPU는 속도가 빨라. 반면 주기억 장치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여러분, 상대적으로입니다. 상대적으로. CPU가 워낙 빠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씩 이해하면서 갑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어쩌자고? 캐시 기억 장치를 활용하여. 그러면 이 문제, 그죠?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 없다. 이게 문제점인데, 그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얘가 해결이구나. 그죠? 얘가 해결해 주는구나. 자,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이해되죠? 캐시 기억 장치의 역할. 이거 빠르게 실행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됐니? 자, 캐시 기억 장치는 CPU 내에 그리고 또는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한 기억 장치로. 우리가 그 34번에 도식화된 내용은 아마 그 중간에 껴있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작아요.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게 또 중요하겠다. 그치? 용량은 작은데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 이러한 캐시 기억 장치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복사해 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캐싱이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또 여기에 작은 따옴표 있죠, 여러분? 이 글에서 지금 이 1문단에서 작은 따옴표 있는 거 딱 이거 하나예요. 결국엔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이 작은 따옴표는 이 글에, 크게 보면 이 글이고요. 작게 보면 이 문단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구나. 핵심어구나라는 걸 누가 표시해 줄까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겁니다. 얘들아, 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체크해 준다고요. 혹시 오늘 시험을 볼 때 이런 게 눈에 탁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선생님이 정말 박수 크게 쳐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시해 주는구나.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됐죠? 그러면 이 문단부터 무슨 얘기 할까요? CPU, 주기억 장치 이쪽보다 캐싱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미리 읽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측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걸 보면서 그 34번에 있었던 도식화를 그래, 이쪽에 뭐 CPU가 있고 이쪽에 뭐 주기억 장치가 있지. 주기억 장치가 있었지. 그런데 속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 가운데 뭐 캐시 기억 장치가 들어오는구나. 요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한 거라고요. 요 정도로.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그치? 자,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조건입니다.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캐싱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CPU가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 캐싱이라고 하는 게 더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치? 자, 이를 위해 고려되는 것이 참조의 지역성이래. 그럼 또 하나 어떤 개념이 나오네. 처음 듣는 말.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으로 나눕니다. 1, 2예요. 그죠? 그러면 시간적 지역성 1은 뭐냐? CPU가 한 번 사용한 특정한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되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 이게 바로 시간적 지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건 개념이야, 얘들아. 그리고 공간적 지역성을 한 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되는 거. 그러니까 사용된 애가 또 다시 금방 사용되는 게 시간적 지역성이라면 한 번 사용된 데이터 옆쪽에 있는 아이들이 사용되는 건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패스, 넘기면 됩니다. 이 문단은. 됐죠? 한편,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한편 주기억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자 이 내용이 34번 그림이잖아요. 주기억장치 오른쪽에 있는 게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보여요? 캐시기억장치는 블럭 단위로, 블럭 단위로 되는구나. 데이터가 저장된다. 지금 비교가 돼야 됩니다. 이때 워드는 비트의 집합이고요. 블럭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의 묶음이에요. 블럭은 묶음이구나. 우리 학교에서도 뭐 블럭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뭐 3, 4교시 연결해서 하는 거. 자,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캐시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캐시기억장치로 쫙 들어가는 걸 라인이라고 하는구나. 캐시기억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럭. 자,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뭐요? 블럭이라는 건 묶음이니까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묶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에서 캐시기억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뭘로? 당연히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해야지. 그쵸? 자, 왜요? 여기 캐시기억장치는 블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니까 주기억장치에서 캐시기억장치로 넘길 때는, 데이터를 넘길 때는 블록 단위로 넘겨야 된다고요. 워드 단위가 아니라. 그죠? 이해되지? 캐시기억장치 용량은 주기억장치보다 훨씬 작아요. 작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의 블럭 중에서 일부만 캐시기억장치에 저장되는 거죠.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주기억장치에 있는 게 다 블럭이 되어서 캐시기억장치로 가면 뭐 이거나 하잖아.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는 일부만, 중요한 거 여기에요. 일부만 캐시기억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기억장치의 여러 블럭이 캐시기억장치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거죠. 주기억장치에 여러 개의 블럭이 있을 텐데 이게 캐시기억장치 쪽으로 가서는 하나의 라인, 이 하나의 라인에 공유하는 거죠. 걸리는 거죠. 착착착착 걸리는 거. 사실 여러분, 선생님이 뭐 이게 그 컴퓨터 개론 이런 서적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뭐 그 교수님들이나 또는 그 담당 선생님들처럼 아주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적으로는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게 뭐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어렵고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컴퓨터를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분해해 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 분해 안 해봐도 된다고. 그냥 글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A 부분입니다. A 부분은 4문단으로 묶여있는 게 지금 A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33번 문제가 그냥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이 4문단을 읽으면서 33번에 있는 보기와 쫙 연결을 시키면 가장 좋고요. 지금 그게 안 된다면 우선은 4문단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데이터 용량을 워드 2의 n제곱 개, 그리고 캐시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m개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 주기억장치의 블럭 1개가, 그죠? 주기억장치에서 블럭 1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럼 지금 여러분 2의 n제곱도 나왔고요, m개도 나왔고요, 뭐 K개도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야 되겠죠? 블럭 1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주기억장치의 총 블럭
개수는 그 주기억 장치, 그죠? 주기억 장치의 총 블럭 개수는 이의 n제곱을 k로 나눈 거죠. 그치? 자, 이 원리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며라고 했잖아요.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되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이 된대요.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니까 캐시 기억 장치에는 총 M을 K로 나눈 개의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게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되게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아주 간단한 어떤 수식이 좀 들어가겠구나. 왜? 지금 뭐 K분의 2의 N제곱, K분의 M,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나오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33번에 바로 각각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이 나와요. 거기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쪽,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읽으면서 이건 그냥 이건 내가 못 읽어, 포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오케이, 다시 5문단 그럼 또 읽어보자. 쭉.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5문단이에요. 자,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자, 이제 그러면 CPU가 뭔가 요청을 했어. 이제 어떤 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 주기억 장치 데이터 주소가 사용된답니다. 자, 이 주소는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대. 자, 34번에 주기억 장치 보세요. 태그, 라인, 워드 이렇게 있잖아요. 태그, 라인, 워드 이렇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 주 기억 장치에 어떤 블럭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분해 준대요. 태그 필드는 결국에는 그 태그 필드가 캐시 기억 장치로 가면 라인, 그죠? 어떤 라인에 있는지 특정 라인, 그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라인 필드는 주기억 장치에 블럭이 들어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딱 지정을 해주는 거래요. 워드 필드는 주기억 장치의 각 블럭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를 지정해 준답니다. 워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도식화된 것과 같이 보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지문을 이해하는 선생님이 볼 때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자, B가 또 묶여있죠? 6문단입니다. 6문단 전체가 딱 묶여있어요. 자, 이게 이제 3문단 34번과 연결이 될 겁니다. 볼게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접 매핑입니다. 자, 직접 매핑이라는 게 뭐냐? 설명해 주겠죠? 우리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설명할 거야.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캐시 기억 장치의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예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럭 단위로 만들어서 캐시 기억 장치에 딱 저장하는 거. 직접 매핑 방식에서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과정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구나. 과정을 쭉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CPU가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에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선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이용해서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캐시 기억 장치의 해당 라인을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캐시 기억 장치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CPU에서 캐시 기억 장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합니다. 태그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CPU에서
내려와서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엔 태그가 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때 두 태그의 값이 일치하는 경우를 캐시가 히트했구나, 딱 맞았구나 하고,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이번에 주소에 워드 필드가 있거든요.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라인 내 워드 필드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CPU로 그냥 뿅 하고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그런데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라인이 비어 있어서 요청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예요. 그럼 여러분 34번에서 직접 매핑 과정을 도식화했는데 캐시 히트한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과연 무엇을 보여줬을까? 이는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캐시 미스가 난 거예요. 캐시 미스가 났어. 그러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럭을 주기억 장치에서 복사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주기억 장치로 가는 거지. CPU에서 바로 주기억 장치로 가는 게 아니라 캐시 기억 장치에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끝. 근데 캐시 기억 장치에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주기억 장치에서 복사해서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을 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내주는 거죠. 만약 그 라인에 다른 블럭이 저장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빈 것이었으면 그냥 얘가 들어가면 되고, 빈 게 아니었어, 다른 게 있었으면, 저장되어 있다면 그 블럭은 지워지고 새롭게 가져온 블럭이 저장된다. 덮어쓰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덮어쓰기. 이해되죠? 자, 이게 B입니다. 이게 34번과 바로 직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7문단입니다. 직접 매핑은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니까 검색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됩니다. 라인 딱 보고 태그 딱 보면 안 맞네? 그럼 바로 주기억 장치로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라인 먹고 태그 맞아. 그러면 데이터 그냥 바로 보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검색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회로의 구조가 단순해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장점이 있어요. 그럼 모두 나와야 되겠니? 단점도 있겠네. 같은 라인에 저장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블럭을 CPU가 번갈아 요청하는 경우 계속해서 캐시 미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럼 반복적으로 블럭이 교체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어디에나 자유롭게 블럭을 저장하는 완전 연관 매핑이라는 것도 있고요. 직접 매핑과 완전 연관 매핑을 혼합한 세트 연관 매핑이라는 것도 활용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내용은 되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문제로 가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정도야? 네, 끝까지 읽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먼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일치합니다. 1번, 캐시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워드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캐시 기억 장치 하나의 라인에는 하나의 워드가 아니라 뭐였어요? 블럭, 그죠? 블럭.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 블럭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여기가 아니에요. 2번, 캐시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라고 했어요. 용량이 큰가요? 작죠? 그죠? 작고 빨라요. 만약에 용량이 크고 속도가 느리면 캐시 기억 장치는 사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야 캐싱의 효율이 높아진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바로 나왔던 내용이죠. 4번, 시간적 지역성. 이거 이 문단에 있었죠.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네요. 그렇죠? 아니죠. 근처에 있는 거니까 시간적 지역성이 아니라 공간적 지역성이죠. 그치? 5번, 캐싱은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캐싱이 요 내용과는 좀 달라요. 그죠? 그 캐시 기억 장치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일부를 복사해 두는 거지, 여기 지금 주기억 장치에 복사해 사용하는 게 아니죠.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걸 캐시 기억 장치에 복사하는 거죠. 그지?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아요. 적절한 건 3번. 33번. 자, 이게 이제 앞에 있던 A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과 여러분 이제 비교하면서 보세요. 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64개의 워드랍니다. 그런데 아까 A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2의 n제곱 이랬습니다. 그러면 64가 2의 n제곱이면 n은 6이겠네? 그쵸? 그리고 하나의 블럭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의 블럭이 4개의 워드래요. 그러면 아까 그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m개라고 하고요, 주기억 장치 블럭 1개가 k개의 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개니까 요거 얘가 k,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4. 그럼 주기억 장치는 총 16개의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라고 되겠죠. 왜? 64를 4로 나누면 되니까. 그쵸? 거기 나와 있잖아. 주기억 장치의 총 블럭 개수는 2의 n제곱을 k로 나눈 거, 2의 n제곱을 k로 나눈 거. 그죠? 이러면 16개. 이게 블럭수라고요. 블럭. 그쵸? 구성되면. 각 워드는 주소로 지정된대요. 자, 각 워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되거든요. n비트. 여기 있잖아. n, 6비트. 그쵸? 또한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16개의 워드라면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은,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은 어떻게 됐어요? m, 그죠? m 데이터 용량 워드 m을 k로 나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m이 16, 그죠? 16이고 k가 4니까 이거는 4, 그쵸? 여기 라인이 4개가 만들어지면 되겠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처음 보는 것 같으면 정말 전혀 접근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A를 참고하여 있는데 A 부분에서 4문단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럭 들어가고 6비트 들어가고 4개 들어가면 답은 1번이구나 라고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겁먹고 접근도 안 한 상태에서 겁먹고 이건 나 못 푸는 문제야 라고 하면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분명히 그 안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수학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산수, 아주 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치? 1번이 답이고요. 34번은 직접 매핑 도식화한 거 아까 우리가 지문 읽기 전에도 분명히 바로 봤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청된 주소의 10을 이용하여, 자, 요청된 주소의 10을 이용하여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확인한 후, 확인했어요. 여기에요. 태그 002 그 라인의 태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겠군. 태그 00이 여기에 00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해야 돼. 그치? 자,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아는 걸 알 수 있어요? 라인 10으로 왔는데 태그 00인데 여긴 태그 10이야. 그러니까 맞지 않구나. 캐시 미스가 일어났네. 맞는 말. 그쵸? 자,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블럭 중에서 BLUE가 복사되어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군. 왜요? 자, 여기서 라인 왔어요. 10. 근데 여기 00이네? 10이네? 안 맞아.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야 돼요. 라인 10, 00, 태그 00. 그죠? 그럼 여기 있네. 그럼 얘가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치? 복사되어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겠군. 왜냐면 이쪽에서 요구한 건 라인 10, 태그 00 이거든요. 그죠? 라인 10에 태그 00이잖아요. 그치? 맞는 말. 자, 4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01에,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0, 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블럭이 삭제하겠군. 여러분, 여기 라인에 0, 1에 저장되어 있는 조크를 삭제하나요? 조크 삭제 아니죠. 왜? 라인 10, 태그 00. 아, 여기가 틀렸으니까 여기를 바꾸겠죠. 뭘로? 요걸로. 블루가 이렇게 와서 여기 들어오겠지. 그치? 4번이 적절하지 않구나. 그쵸? 그러니까 01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블럭에 삭제하는 게 아니라 10. 그죠? 라인 10. 여기 있는 게 삭제되겠지. 그치? 여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자, CPU의 데이터 요청에 의해 최종적으로 CPU로 보내지는 데이터는 2가 되겠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요? 최종적으로 이거 갖고 올게요. 딱 갖고 오면 10, 00, 워드 11, 워드 11 여기네. 그쵸? 그러니까 2가 보내지겠지. 2. 맞는 말. 그쵸? 자,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읽고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비교입니다. 기억은 방금 우리가 봤던 직접 매핑, 그리고 지금 니은은 완전 연관 매핑인데, 완전 연관 매핑은 캐시 기억 장치에 블럭을 저장할 때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요, 임의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뭐가 좋겠죠? 매핑 방식 중에 캐시 히트의 확률이 가장 높아요. 아, 캐시가 히트할 가능성이 높구나. 그런데 히트 여부 확인이 모든 라인에 걸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라인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라인에 들어가니까 모든 라인을 다 검색해야 되니까 검색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다. 그치? 그리고 회로의 구조가 복잡해져요. 구조 복잡. 시스템 구성하는 비용이 높아져. 아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지? 주기억 장치의 블럭이 캐시 기억 장치의 정해진 라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원래는 우리가 봤던 직접 매핑은 요거거든요. 주기억 장치의 블럭이 캐시 기억 장치의 정해진 라인에 쏙 들어가는 거거든요. 때문에 주기억 장치의 주소는 태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신 블럭이 교체될 때 어떤 블럭을 삭제할지를 결정하는 블럭 교체 알고리즘이 또 별도로 필요해. 그러니까 복잡해지지. 그치?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달리 니은은 얘예요. 주기억 장치의 주소에 태그 필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러면 둘 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그 필드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태그 필드 여기도 있고, 그죠? 태그 필드, 워드 필드가 있잖아요. 앞에 거 기억에서도 태그 필드, 워드 필드, 라인 필드까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달리라는 게 좀 적절하지 않고요. 2번. 기억과 달리 이유는 캐시 히트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이 빠르다. 그런가요? 검색 시간이 늘어났는데 빠를 수 없어요. 그렇죠? 자,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여러분,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 여기잖아요. 여기. 니은이잖아요. 니은. 그치? 적절하지 않아요.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직접 매핑. 기억은 라인을 지정하여 블록을 저장한다. 그죠? 근데 여기는 라인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니은은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기억은 라인을 지정하고. 여기 있네. 그죠? 맞는 거.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회로의 구조가 복잡하다. 회로의 구조가 복잡한 건 누구? 니은. 기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적절하고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고요. 자, 문맥상 의미인데 여러분, 이거 문맥상 의미는 말 그대로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우선 봤더니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엔진의 성능이 떨어져서 효율, 성능 떨어진다. 맞네. 그치? 소매에서 단추가 떨어진대. 단추가 떨어진 건 뭐예요?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이건 뭐예요? 병이 낫는 거. 해가 떨어지는 건 뭐죠? 서쪽으로 기우는 거.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문맥상 가까운 건 바로 1번.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이거는 철학 지문인데요. 철학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문제 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7, 8, 9, 40번, 41번 5문제가 있는데 내용 전개, 내용에 대한 이해, 한나 아렌트의 견해,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 한나 아렌트와 공자 플라톤 비교. 결국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사유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 철학적 지평을 열어준 철학자입니다. 오케이. 정치 철학이군요. 아렌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 자, 이거부터 알아놔야 된다요.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는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자, 중요한 거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떤 점에서 구별되지? 자, 물어보는 거죠. 구별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게 공이고 어떤 게 사야? 정치는 사가 아니라 공이래거든. 아렌트가 이것과 관련해서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입니다. 자, 중요한 거 있네요.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가르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 행위의 가능성이래요. 그녀는 인간의 활동으로 한다면 여러분 뭐 있어요? 작은 따옴표. 그쵸?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인간의 활동은 3개야. 자, 1번 노동, 2번 작업, 3번 행위군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정치는 행위의 가능성과 연결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이 3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생각하는 노동은, 자, 첫 번째, 노동은 도대체 뭐야? 그녀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녀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 아, 이게 노동이구나.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구나. 이게 노동. 자, 노동은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 자, 수단이야. 그냥 수단.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적 과정 속에 종속된 거래. 그냥 해야만 하는 거야. 동물이니까 해야만 하는 거. 자, 그 다음 작업은 노동이 아니라 작업입니다. 작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서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 자,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는 노동은 단순한 생존이구나. 이쪽은 이제 뭔가 편의라는 게 생기고요.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야. 아, 요런 게 좀 있구나. 인간 세계 구축 활동이구나. 이쪽은 좀 동물적 활동이라면. 자, 마지막으로 행위라는 게 나오네.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치? 행위는 다른 존재들과 상호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 이거구나.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녀는 행위가 노동, 작업과 달리, 좋습니다. 얘가 이것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오직 행위만이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고 밝혀요. 행위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사적인 것으로. 그래요. 그럼 이쪽에서 얘기했던 노동, 작업, 사적인 거야. 행위, 공적인 거야. 그러니까 공적인 것에서 정치를 얘기해야 되니까 행위를 할 수 있어야만 공적인 영역이니까 정치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3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노동, 작업, 행위.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본 거예요. 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는구나.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이야. 어디가 공적이고 어디가 사적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녀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정을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오케이. 그럼 가정은 사적이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 거죠. 필연성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노동.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 작업.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것만을 생산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또한 가장이라는 그 가장을 이제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획일성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공간이라고 보는 거죠. 가정이라는 것은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누군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게 되잖아요. 고대 그리스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 폴리스는 공적인 영역이래. 그래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 그죠?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는데 그렇다고 사적 영역을 여러분 부정한 건 또 아니야. 그죠? 부정하지는 않았어. 이런 게 좀 잘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죠. 다 부정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고요.
조건이네, 그죠? 가정에서 삶의 필요성을 충족한 시민들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작업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삶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폴리스로 나와서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죠.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폴리스에서 다른 시민들을 만나 함께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네. 자, 이때 자유롭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필연성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해가 아니라 벗어나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이 중요하네요. 강제, 강요가 없어.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자유로운 거라. 그들은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자유로운 정치활동이잖아요, 지금. 아렌트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정치입니다. 이러한 행위, 바로 정치.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을, 아렌트가 말하는 정치의 본질은 자유의 실현입니다.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정치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아렌트는 근대 이후에, 근대가 넘어가면서 사회가 출현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새로운 개념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작은 따옴표 보이죠? 새로운 개념, 사회가 출현했고, 이 사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진단합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정치가 잘 됐는데 사회가 나오면서 정치가 왜곡됐네? 왜 아렌트는 사회 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왜곡됐으니까 여러분 부정적이잖아. 그것은 그녀가 사회를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결합체로 봤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사회를 경제적인 어떤 조직체로 본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의 활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으니까 경제활동은 본래 사적 영역에서 활동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사적 영역이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가서 팔고 내가 조금 돈 더 벌고 이러는 거라는 거지. 그치? 이러는 거였다고요. 사적 영역이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제활동이 근대에 이르러 사회가 출현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들어 팔고 뭐 돈을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국가가, 그죠? 또는 어떤 좀 더 큰 단체가 이런 것들을 막 움직인다는 거죠. 공적 영역으로 옮겨갔고요. 이로 인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한 거예요. 자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활동이 공적 영역을 탁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행위라는 게 공적 영역이었는데, 자, 그 공적 영역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아렌트의 분석이라는 거죠. 공적 영역이라는 게 있어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정치를 하는데, 그 영역에 경제활동이 들어오면서 행위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경제활동만 있는 거예요. 경제활동만. 그쵸? 결국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의 문제점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거죠. 자, 행위. 여기서 말하는 행위. 그죠? 앞에서 말했던 거잖아요. 그치? 그녀는 이러한 사회가 등장하며 새롭게 나타난 활동 양식을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행동. 행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행동이고, 행위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행위는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자,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쵸? 이 전까지는 다양한 관점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다 모여서 얘기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위해 행위하지 않고요. 행위하지 않습니다. 행위하지 않고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뭐만 해요? 행동만 하는 거죠. 때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
철저하게 경제화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박탈된 거죠. 행동만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 그치? 이런 의미에서 사회에서의 행동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다. 자, 이 아렌트가 얘기하는 핵심이죠. 사회에서의 행동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오직 공적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실현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 영역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다 사적 영역이 돼버리면, 그리고 공적 영역에 행위가 아니라 행동만 하는 것들이 채워지면 도대체 행위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 하냐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철학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다 이해했잖아 지금. 그죠? 다 이해했어요. 가장 적절한 건데, 특정 철학자 뭐 계속 한 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 특정 철학자의 정치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그의 견해가 지니는 의를 강조했습니까? 변화 과정을 설명했나요? 없죠. 본 적 없죠. 특정 철학자가 제시하는 인간 활동의 유형을 비교하고 그의 정치 이론이 지닌 한계를 평가했나요? 한계를 평가했어요. 그리고 유형을 비교했나요? 비교는 아니고 설명했습니다. 설명. 그쵸? 특정 철학자가 지닌 정치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고 그가 비판하는 근대 이후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정확하게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그죠? 4번. 특정 철학자의 정치와 관련된 가설을 소개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가설 나온 거 없습니다. 타당성 검토 없어요. 특정 철학자가 분석하는 정치 체제의 발달 단계를 고찰하고 근대 이후 사회에서 필요한 정치 체제의 제시. 정치 체제 아니요.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자, 38번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입니다. 뭐 내용 일치 정도로 이해하고 가도 되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자유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걸 통해서 실현되는 것, 정치를 통해서 실현되는 자유. 그죠? 맞는 말.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개인의 행위를 뭐 한다고요? 강제나 강요가 없다고요. 없습니다. 예. 정치는 인간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거다. 맞아요. 행위는 언어적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연성의 구속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 있는 곳은 가정, 사적 영역, 그죠? 그것을 벗어난 곳, 공적 영역, 바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 정치할 수 있는 곳,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그쵸?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었습니다. 39번은 보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이 오답률 높은 거 4번째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1번과 3번을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비판한 내용이에요. 한나 아렌트를 비판한 겁니다.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창조적 존재이다. 노동? 이번에 좀 노동을 중시하는구나. 인간에게 노동은 물질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다. 노동을 되게 이렇게 평가하네요. 또한 노동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삶의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걸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노동이랍니다.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으로 인간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고 자유실현까지 노동이 가능하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이 한나 아렌트를 그죠? 비판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갑니다. 1. 당신은 곧 한나 아렌트는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지만 노동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겠죠.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잖아. 누가? 한나 아렌트가. 그쵸?
그런데 아니야. 노동은 인간에게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 당신은 행위만이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야. 노동도 가능해. 1번 정확히 맞습니다. 자, 2번. 당신은 노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보지만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노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자, 3번 볼까요? 당신은 노동을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활동으로 보았어?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만드는 활동은 뭐예요? 이건 뭐죠? 작업이었잖아요, 여러분. 작업.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4번. 당신은 노동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봤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했어요? 행위라고 했잖아요. 행위. 아니라. 그죠? 5번. 당신은 노동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보지만 노동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삶을 구분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노동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봤어요? 아니죠. 동물적 활동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동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 노동이다.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치?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이었다.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0번. 자,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가 사회에 대해서 나온 거는 어디냐면 그 네모가 되어 있잖아요. 3문단과 4문단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답률 높은 거 6번째거든요. 6번째. 자, 1번. 사람들은 사회에서 행위를 하기 어렵겠군. 그쵸? 행위 자체가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사회에서. 자, 맞고요. 2번.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군. 왜? 경제 활동만 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가정에서 했던 경제 활동을 사회에서 하고 있겠군. 맞는 말.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겠군? 아니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어떻게 되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의미가 퇴색되는 거지. 그치? 공적인 영역이 남아 있어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5번. 사람들은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할 뿐 다양한 관점은 갖지 못하겠군 이라고 하는 거 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여서 얘기 안 하니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네.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구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자, 요거는 오답률 10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 볼 때 지금 이 지문에 오답률이 4위, 6위, 10위가 있는 걸 보면 뒤로 오면서 아마 여러분 시간이 좀 쫓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뒤에까지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시간 배분을 좀 잘해야 되겠어. 알겠지? 자, 공자 플라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부자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정치로 강조했어. 정치가 바로 나오네. 이러한 사랑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여긴 거죠. 즉 국가는 가정의 확장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구분할 수 없고 구분이 안 되고 그럼 벌써 한나 아렌트랑 생각이 다르다. 그지? 가정에서의 관계 맺음은 정치 체제의 근본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자 이번엔 플라톤은 정치와 관련하여 사적 영역인 가정을 이상국가를 만드는데 방해물로 봤어요. 가정을 방해물로. 와우.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데 가정은 개인의 욕망을 자꾸 보호하잖아.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가들에게 자식과 재산을 공유할 것을 주장하고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라. 사적인 것을 지양해라. 공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치? 자,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공자와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군. 한나 아렌트는 분리해서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네. 답 1번. 간단하게 나오네. 그치? 2, 3, 4, 5번 보겠습니다. 자, 공자와 한나 아렌트는 모두 사적 영역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봤니? 아니죠. 한나 아렌트는 사적 영역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3번. 공자와 한나 아렌트는 모두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음을 정치로 인식했니?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쵸? 가정과 딱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쵸? 플라톤과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군.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적인 것을 지향해라.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쵸? 분명히 얘기할 때 사적 영역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사적 영역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과 한나 아렌테는 모두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만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사적인 영역을 공유해라. 한나 아렌테는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적절하지 않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여러분과 선생님이 오늘 보는 마지막 지문. 드디어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수고했고 마지막 지문까지 여기까지 시험 시간 내에 와서 푼 사람들은 정말 참 잘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내가 시간을 많이 뺏겼지? 아까 컴퓨터 거기서 많이 뺏겼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적절하게 여러분의 시간 배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42, 43, 44, 45인데요. 봤더니 작자 미상의 최현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현전이면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춘향전의 주인공은 춘향이었어요. 그죠? 흥보전의 주인공은 흥보였습니다. 그치? 뭐 전우치전의 주인공은 전우치잖아요. 그러면 요 이름이 바로 주인공이구나.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45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합니다. 보기를 봤더니 최현전과 같은 영웅소설에는 영웅소설이네. 그치? 공통구조가 있대. 주인공은 비범한 인물이야. 고난을 겪어. 근데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난 극복을 해. 그러다가 또 뭐 어려움이 있어. 그러다가 또 고난 극복해. 뭐 이런 거 반복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적이 곧 뭐랄까요? 뭐 바다에 있는 도적들. 현의 다리를 잡고 최현의 자리를 잡고 물에 던졌을 때 풍랑이 현을 휩쓸다가 모래사장으로 내굴렀다. 자, 어린 현이 물을 끝없이 토하며 어머니를 부르고 통곡하다가 사방을 둘러보니 무인지경, 사람이 없어. 자, 이때 절강 소흥부에 유소사라는 재상이 있어. 자, 그럼 최현이 있고 이제 유소사가 나오네요. 그죠? 유소사라는 재상이 있는데 황성에서 벼슬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퇴사하고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문득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 사공에게 가서 글로 가보재. 애가 있어. 야, 너 어찌 된 건데 왜 홀로 슬피우니?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최현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7살이고 이름은 최현이에요. 어머나, 7살이래 얘들아. 선생님 이거 보다가 되게 선생님은 지금 5세 8세 아들 딸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런 꼬맹이들 나온 거 보면 너무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7살짜리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혼자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모친 따라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지금 엄마도 없어지고 울고 있다. 너 아버지는 어딨냐? 그랬더니 예전에 벼슬 하시다가 유배를 가셨는데 지금 거기를 찾아가는 길이다. 그러다가 유소사가 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자, 유소사가 이렇게 현을 데리고 집으로 와. 그래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유소사 부인에게. 부인, 나 꿈 꿨었는데 우리 자식이 없잖아. 근데 꿈속에서 백발노인이 와서 양자를 데려왔으니 잘 키워라 이랬대. 그랬더니 또 부인도 뭐라 그래요? 그랬어요? 나도 꿈 꿨어요. 나도 꿈 꿨는데 칠성이 떨어져서 치마에 쌓여서 내가 더욱 사랑했대. 지금 짐작컨대 그 꿈이 허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최현을 유소사와 유소사 부인은 꿈에서 점지해준 아이로 딱 인정을 하는 거죠. 그치? 됐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유소사의 양자로 살아가던 최현이 유소사 부부가 죽자. 자, 하필이면 죽었어요. 자, 죽자. 어떻게 될까요? 의지할 곳이 또 없어지잖아. 또 한 번의 고난입니다. 양식을 빌며 정처 없이 떠돌던 중 누굴 만나요? 이번에는 자, 이번엔 한 도사를 만납니다. 도사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칼은 천사 검이요. 이 책은 옥갑경이라. 검과 책을 줘요. 성인군자가 가질 만한데 만약 그대 곧 아니면 가질 사람이 없는 까닭으로 네가 성인군자야. 사해를 두루돌아 이제야 전하노라. 그대는 삼가 누설하지 말라. 남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야. 누가요? 도사님이. 자, 현이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소생은 천한 사람이야. 이 두 보배를 내가 어찌 갖고 있겠어. 다른 사람 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을
좀 이렇게 낮게 여기는 거죠. 뭐 고난도 당하고 지금 엄마 아빠도 없고 혼자 지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야, 하늘이 너를 낼 때 대명 명나라를 위해서 내셨어. 또한 천사 옷값은 그대를 위하여 내신 것이니 어찌 사양하겠니? 야, 사양하지 마. 현아, 너한테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그랬더니 설령 보배란들 내어 쓰지 못하오니 그 어찌 소생에 가질 바이니까 엎드려 바라보는데 종공은 가져가시오. 제 임자에게 전하소서. 저는 이 임자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또 한 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찌 이같이 고집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영화를 누리며 대국을 편안하게 하고 이름이 사해에 진동할 것이니 너 진짜 유명해질 수 있어. 이거 정말 귀한 물건이거든. 자, 어찌 사용하면 이같이 심하리오.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칼이 비록 설이었으나 쓸 때를 당하면 자연히 저절로 빠져나와서 펼치면 길이가 8척. 그러면 1척이 약 30cm 정도거든요. 그럼 8척이면 38에 24, 2m 40cm. 쫙 칼 뽑았는데 2m 40이면 엄청 긴 거죠. 선생님 키보다 훨씬 큰 거죠. 예. 자, 그렇게 될 거야. 이 두 가지 보면은 서천 서역국에 떨어져서 서기가 천하에 비추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내가 3년을 수고하고 그대를 찾다가 오늘 여기에 와서 전하는 것이니 잘 간수해. 부디 잘 간수해. 그러면서 멀지 아니해서 상장군의 절월과 대원수의 인신을 찰 것이니 곧 상장군이 될 거고 너 상장군이 될 거고 대원수가 될 거야. 딱 얘기해 줍니다. 그때를 당하면 이 노인의 말을 생각해. 반드시 생각해야 돼. 그랬더니 정녕 그리하면 사양 못하겠습니다. 미천한 소생을 위하여 여러 번 수고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나의 이름은 뭐다? 나는 공신술이다. 아, 이름도 되게 특별하네요. 예. 한 도사 이름은 공신술이에요. 자, 그러면서 딱 떠납니다. 도사가 떠나니까 몇 걸음 뒤에 사라져요. 현희 도사가 이별한 다음에 탁 품고 남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날 순천부에 이르렀는데 밥을 빌러. 밥도 못 먹어 지금. 예. 한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현의 국어라는 소리를 들어요. 한 주인. 예. 한 주인. 자, 현이 이제 또 하필 국어를 하러 왔어요. 국어를. 아이고, 밥도 못 먹어요. 자, 그대가 어디 사람이며 어찌 이리 빌어 먹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가와 공참하기로 우리 집안이 완전 망해가지고요. 내가 되게 빌어 먹고 살아요. 주인이 가만히 현을 봅니다. 이 주인이 현을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는데 얼굴이 익숙한데? 나치 근데 너 나 모르겠어? 이럽니다. 그랬더니 국어라는 아이가 어찌 사람을 구제함이 있겠습니까? 나 지금 국어라는데 내가 누굴 도와줘요? 7년 전 진주강 모래사장에서 금은보화로 사람을 구한 일이 없어요? 공자는 숨기지 말고 바로 이르소서 했더니 서쪽으로 가다가 상인 완삼이라는 사람이 파선하고 물가에서 울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좀 준 일이 있어요. 도와준 적이 있네, 누군가를. 그랬더니 반겨하면서 공자는 나를 모르겠습니까? 이 주인이 바로 누구야? 아, 내가 그때 당신이 나 도와줬던 완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삼. 그치? 그러면서 막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진주강에서 나를 구했던 공자가 이제 오셨으니 만일 공자 아니었던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 니네 다 못 먹었을 거야. 다 힘들었을 거야. 이제 배웠기는 천만 목매. 여러분 목매라는 건 잠자면서 꾸는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번이나 꿈속에서 내가 만나고 싶었는데 하늘이 지시함이라 이렇게 만났네. 완삼이 못내 살해하고 감사함을 표하고 현이 또한 공손히 대답합니다. 작은 것을 주고 큰 인사를 받으니 도리어 민망하오이다 이러면서 완삼이 즉시 현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아침 저녁으로 공경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현은 지금 요 유서사 부인 만나서 좀 사는 듯 했다가 어려움 겪고 도사가 준 거 받았지만 여전히 빌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이러고 있는데 또 이 본인이 도와줬던 완삼을 만나면서 그 어려움을 잠깐 벗어나게 되는. 그쵸?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치? 그러니까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로 이해하자고요. 이야기로. 자, 그러면 42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언어 유희, 여러분 말장난 있었어요? 인물을 웃기게 표현했나요? 없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냅니까? 세밀한 외양 묘사 나온 거 있어요? 뭐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없죠.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의 정황을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다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맞아요. 풍자적 기법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요.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자, 43번입니다. A에 대한 이해인데 여러분, A는 아까 선생님이 쭉 읽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사님이, 공신술이라는 도사님이, 야, 너 왜 이렇게 고집해? 가져가. 이러면 너 이제 상장군이 될 거고 대원수가 될 수 있어. 그때 되면 내 이 노인의 말을 생각해.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겠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책임을 추궁한다. 여러분, 무슨 책임을 추궁해요? 그런 건 없어요. 야, 가져가야 돼. 이건 네 거야.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달라진 태도를 비판하니 그런 거 없죠. 네, 과거와 현재 비교하는 것도 없고요.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설득한다. 이거 정확히 있네. 너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 네, 제안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쵸? 4번. 자신의 본심을 숨긴 채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합니까? 지금 여기서 뭐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없고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지적하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니? 뭐 난 결백해. 난 의심하지 마.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쵸? 답은 3번이 맞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4번.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정말 집중력 있게 여기까지 오는 거, 그거를 잘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자, 기억은 누구니? 공신술이고요. 니은은 완삼입니다. 그럼 공신술과 달리 완삼은 뛰어난 지략을 활용해 체온을 돕습니까? 뛰어난 지략 없어요. 그냥 밥 준 거예요. 그죠? 만나서. 자, 공신술과 달리 완삼은 최연이 베푼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최연을 돕는다. 여기 그대로 있네. 예. 자, 완삼과 달리 공신술은 최연이 처한 개인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연을 돕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니은과 달리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니은도 기억도 다 도와주잖아요. 그치? 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최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연을 돕는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쵸? 도움의 인물이 그냥 붙은 거죠. 예, 도움의 인물로. 기억과 니은은 모두 최연이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연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니은 완삼이 뭐 밥 주고 옷 주고 했을 뿐이지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초월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건 뭐 공신술 정도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쵸? 답은 2번만 적절하고 나머지 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5번 드디어 정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보기는 읽었어요. 그죠? 아, 이게 영웅소설이구나. 그리고 영웅소설의 어떤 공통된 서사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하늘의 대명을 위해 최연을 냈다고 공신술이 말하는 것을 보니, 최연은 비범한 인물이에요. 그죠? 태어나는데 나라를 위해서 태어났대. 비범하죠. 자, 그리고 천사 옥갑을 자신이 지닐 수 없다고 최연이 말하는 것을 보니 최연의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자신감이 없어서지, 이게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야. 그치? 이렇게 허무한 답들이 종종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오시면 이런 거 풀 수 있습니다. 그치? 자, 최연이 수적을 만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니 최연은 어린 시절에 고난을 겪었어. 맞아. 7살인데. 예. 유소사 부부가 죽어서 최연이 의지할 곳을 잃은 것을 보니 최연은 또다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맞아요. 유소사가 꿈속 암시대로 최연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니 최현과 유소사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건 2번만 적절하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적절하구나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본 시험, 이게 여러분의 수능 시험 아닙니다. 모의고사고요. 예, 여러분의 학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꾸준히 학교에서 뭐 학교는 좀 못 가더라도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또는 본인 스스로 공부하면서 우리 EBS를 통해서도 선생님 자주 만나면서 실력 많이 길렀으면 좋겠고요. 오늘 해설 강의 나와 있던 내용들 다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에 만나요. 안녕!